네,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21시간 30분 만에 21시간 30분 만인 오늘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에서 나온 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찰에서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 청사 문을 나서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함께 이제 조사를 받는 동안 옆에서 함께 조력을 해준 유영하 변호사가 차량에 올라타고 떠날 때 인사를 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전용 차를 타고 검찰청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표정이 담담하게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네. 나왔는데 현장에서 밤샘도록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던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청사를 떠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시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지쳐있는 표정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삼성동 자택에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손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청사를 나설 때랑은 또 완전히 상반된 표정이었는데요. 굉장히 무표정했던 네. 검찰 청사 앞의 표정과 달리 지금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마중을 나온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예.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네. 밝은 표정을 지었고 또 계속 지지를 보냈던 지지자들, 밤샘 집 앞에서 기다렸던 지지자들 향해서 보시는 것처럼 환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 텐데 여러 가지 표정 변화 어떻게 좀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검찰 청사를 나오실 때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계속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답변 없이 차에 올라타셨는데 그때는 예. 심신도 필요한 데다가 조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회한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그다지 밝을 수는 없겠죠. 삼성동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지지자들 또 그리고 측근 의원들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미소를 지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별히 메시지를 좀 내놓을 법도 했을 텐데 메시지 특별히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수사받고 나오면서 메시지 전달하거나 언급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봐요. 네. 어제도 짧은 간결한 이제 문장 28장인가 29장가 네. 했다고 29자라고 했죠. 했었는데 네. 특별하게 그렇다고 지지자들 향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일 거고 예. 또 검찰에서 밤샘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더욱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받고 나올 때 특별한 언급을 대개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이제 정책 메시지를 물론 삼성동 자택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등 지지자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고. 네네. 지난번에 12일 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아마 그런 예. 것도 의식했고 또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단지 이제 검찰 청사를 나올 때 하고 또 이제 그 삼성동 집에 자택 앞에서의 느낌은 달랐겠죠. 그래도 지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안도 같은 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소나 여러 가지 표정이 좀 환했던 것 같고 손도 흔들고 이랬는데 네. 아무튼 검찰 수사 받고 나와서 특별한 언급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변호인이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들어가기 전에 29자가 다였던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변호인이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국민들 또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는데 네. 생각만큼 그런 메시지는 안 나왔고 기대한 짧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죠. 나왔고 네네. 네. 의례적으로 포토라인에 쓰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네. 또 그래서 실망이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조사받고 나오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특별히 언급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 언급을 한다 해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역시 국민께 송구하다 이 말 외에는 뭐 하기가 어렵겠죠. 예, 예. 자, 일단 검찰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신문 조서를 7시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봤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보통 검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4시간 정도 조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저희 일반적으로 한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예. 그 배 이상을 검토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성향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서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복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네, 차례 네. 봐서 내가 진술한 것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조서를 굉장히 꼼꼼히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절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랑 또 의견을 서로 나누고 특히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서로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7시간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본 것이고요.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으면 조서만 읽는데 7시간이 걸렸다. 그거는 거의 그 복사하듯이 이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이 정말 꼼꼼해요. 예. 그러니까 뭐 수첩도 본인도 열심히 적지만 자기가 지시한 걸 굉장히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을 토시 하나까지 확인해가면서 봤을 것 같고 예. 그 꼼꼼한 성격의 한 예로서 말이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을 사실 심부름하면서 주도를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설립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고 안종범 수석 이야기했죠. 예. 그 질책 받고 서둘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2015년에 7월에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삼성의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대통령이 질책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인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본인 진술을 철저히 확인했을 것 같아요. 네. 진술한 것을 외울 정도로 복사하듯이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이 진술이 나중에 이렇게 혹시라도 추가 조사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에 있어서 잘못될 스텝을 잘못 꼬일까도 염려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일단은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람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한 줄 한 줄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영상 녹화를 했으면 속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속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가 받아지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그 질문을 듣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그 있겠네요. 어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나 A-의 어감으로 적혀 있을지 예. 어떻게 적혀 있을지 질문과 대답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기억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조사 자체는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 일정이 없다, 대질신문 일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그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거나 어떤 의미냐면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는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어의 그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네. 사람이 그 지시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사람한테 이런 보고를 받았고 여부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진술로서 얻을 수 있는 검찰 조사의 증거는 무의미하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로 기소를 하겠다면 예. 그러면 다른 이외의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증거로 삼아서 기소를 하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특히 물증들이 확보돼서 객관적인 사실과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박 전 대통령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그게 자백이 돼서 사실은 기소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는데 네네. 아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로 사실을 인정을 하거나 어떤 그 선의는 부인하더라도
사실 인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인하는 취지를 그냥 조서를 했다라는 의미, 그 정도로 1차 조사를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냥 절차적으로 어찌 보면은 형식적으로 안 피의자 할 수- 조사는 반드시 해야 반드시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하는지는 기록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피의자한테도 방어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기회에 나는 기억나지 않고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냥 기록에 남겨두고 네, 그게 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사실을 부인하는 거라면 이 피의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조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추가적으로도 이따 얘기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검찰로서도 이렇게 그 큰 틀에서는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 중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금 성급한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질문할 때 아마 굉장히 깍듯하게 질문을 했을 거고 보통의 검사처럼 압박 수사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진술과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사의 강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하, 예.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심리적인 동요가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 입장에서 우리가 잘 방어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거를 그 위에서 판단하면서 조사를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변호인의 그런 말은 그냥 기대, 바람, 검찰이 우리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냥 단순한 기대라고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그 변호인들이 국민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하,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입장에서 이 진실이 조금씩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함이 소명이 어느 정도 검찰에서 됐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종의 호소하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성 메시지로도 비춰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검찰이 지금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가 될 텐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우리 손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나 여러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 재판에서의 증언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검찰 입장이나 또 나중에 재판받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쪽을 더 무게를 두고 증거로 선택을 하나요? 그러니까 피의자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예.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기억이 나야지 정상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서로 진술이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조사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질신문이나 이런 조사를 거쳐서 사실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추가적인 조사나 방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어찌됐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 객관적인 물증, 수첩,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사의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네 번째 역대 대통령 네 번째 검찰 조사다 보니까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봤는데 뭐 예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우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존에 대검 중수부에서 받을 때랑 좀 다르게 조사실도 좀 달라지고 해서 침대를 놓은 것도 뭐 좀 과도한 예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예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이제 노승권 제1차장 검사가 이제 응대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노승권 차장도 먼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님을 맞는 태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고 또 엘리베이터도 어쨌든 뭐 같이 이제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네. 최소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사실 그 예우라는 게 지금 피의자 입장이잖아요. 피의자인데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령 대통령이 파면됐다 하더라도 경호나 경비는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경호도 하고 또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수사를 받고 돌아갈 때도 이제 뭐 다 경호를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예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고 네. 호칭도 어쨌든 뭐 대통령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뭐 대통령께서라고 이제 계속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네. 호칭했다라고 하고 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검사님 이렇게 호칭했다고 그럽니다. 보도에 네. 의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도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다 이제 딴 데로 갔는데 그 변호인들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네. 네. 검찰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압박도 압박이겠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도 아주 뭐 불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끝나고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거냐 청구하지 않을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예. 초미의 관심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의식한 것 같아서 검찰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의식했고 여론도 많이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검찰이 당연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했겠죠. 그리고 네. 공손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아까 뭐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도감을 가졌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그 정식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어제 이제 한 번 한 부분도 역시 예우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 통상 할 수 있는 정도의 브리핑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네. 그걸 예우라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영상 녹화를 뭐 검찰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묻고 그렇죠. 하지 않은 거 그거는 예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의 실효성을 또 염두에 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저는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을 잠깐 여쭤봤는데 안 그래도 손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과거 전직 대통령 그 조사할 때도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좀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 이번에 브리핑은 사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워낙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브리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유의미한 게 뭐 수사의 실체 진실이라든가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고 절차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영상 녹화는 왜 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과정은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예우와 관련해서는 예. 전직 대통령이 관행을 따라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탄핵된 사람은 없었습니까? 예.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최초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예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는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경비 이외에 있는 다른 예우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탄핵되지 않은 전 대통령의 예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국민들 정서에 지나치게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희는 항상 수사를 받고 뭐 검찰도 들어가고 재판도 들어가는 법조인 입장으로서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들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네. 영상 녹화 여부는 만약에 검찰에서 처음부터 불필요하고 수사의 실효성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했다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네. 묻지 우리가 그냥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는 고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군요. 수사기관의 어떤 그 재량권이 있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호실입니다. 1101호. 네. 또 대통령을 상징하는 뭐 1호라는 숫자를 1101호 또 요? 예. 스스로 예우를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휴게소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이례적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전직 대통령이지 않지만 일반인의 신분을 같이 병행하는 거라면 어떤 예우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긴 하지만 경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로를 통제한다던가 청사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 뭔가 같은 피의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땐 이루어지지 않은 각종의 특혜들, 뭐 차장검사가 나오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이 있고 굉장히 그 뭐 1002호를 특별히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혹시나 법 앞에 그 절차적인 평등이 조금은 달라 보인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냥 검찰은 하던 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쓴 그 부분입니다. 말씀 이제 저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파면된 대통령이지만 아무튼 뭐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파면됐다 하더라도 경호 경비도 받게 돼 있잖아요. 물론 10년 경호 경비를 이제 5년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인식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인데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는 이제 특권이 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이제 시민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 네. 유난히 대통령 예우에 관련된 얘기를 굳이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이것도 분명히 헌법 절차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어떤 무슨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그 헌법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최소한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야말로 보통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구속수사 여부만 문제 예. 같은 경우도 정치권이 너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말이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돼요.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예. 어제 소환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예.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조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3월 10일 날도 그랬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말이죠. 지나치게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전직 대통령의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그야말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유난히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인식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연스럽게 구속 여부와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구속 여부 결정하려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의 3주가량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는 사이에 극적인 노무현 일이 전 있었죠.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장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5월 9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찰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빨리 조사한 것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예. 가능한 한 빨리 내리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예. 네. 검찰의 고민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어떤 이 법 감정 또 절차적인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혐의의 그 어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보면 뭐 충분히 영장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네. 또 전직 대통령이고 대선이 눈앞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실은 관심사예요. 뭐 저로서는 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 영장을 과연 발부할지 기각할지 또 이건 법원의 몫이지만 예. 뭐 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글쎄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말은 뭐 김수남 검찰총장도 탄핵 인용되고 된 직후에 했고, 그렇죠.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법률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뭐 중언부언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한데 사안의 중대성이 대단히 심대하고 말이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뭐 주거 부정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다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네. 상당 부분 뭐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 부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진술이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거예요. 이상혁 의원 말씀처럼 만약에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 안 하게 된다면은 검찰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뭐 그리고 사실 최근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많이 의심받고 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수사까지도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그리고 주거 부정이 아니고 도주 염려가 없다 해서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 안 한다면 국민적 비판도 대단할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 단지 다들 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뇌물 공여자는 있는 건데 뇌물 수수자가 구속 안 되면은 그것도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한다. 그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또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시 그건 뭐 지금 말씀처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얘기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갈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네. 여러 13개의 혐의가 있어요. 그중에서 얼마나 이제 검찰이 받아들이고 또 청구를 하고 법원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네. 상당 부분은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구속을 안 한다면은 형평성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예측한다는 것도 의미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법원은 글쎄 이런 말씀을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법원은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청구하지 않고 이제 뭐 기소유예라는 건 뭐 상상이 안 가는 얘기니까 저는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굳이 얘기한다고 그 생각이 돼요. 손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조사에서 인정할 부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을 하고 네. 인정을 한다는 건 반성한다는 의미랑 같거든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 재단 설립 지시라는 사실마저 지금 부인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객관적인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검찰은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 역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예. 그 혐의도 중대하다고 해서 지금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영장실질까지 그 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변론을 했을 때 그때 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일부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이고 정치권이든 누구든 구속하라 마라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수사 기록과 증거를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이 판단해서 청구했다고 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가 가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한 11시간 정도
미르재단 삼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3시간 정도 이원석 검사가 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 어쨌든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캐물었다 확인할 수 있겠군요. 뭐 가장 뜨겁고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강요라고 했죠. 네. 박 전 대통령한테 그와 같은 진술도 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이런 재단 모금 관련해서 출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네. 기업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지금 그 말을 들은 독대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진술이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대가성의 인식이 있었느냐, 최순실의 어떤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있었느냐, 이 재단 설립이 선의라고 강조를 했는데 예. 이런 정황이 선의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순실 측근들이 임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경위나 이것을 추천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뭐 일관되게 부인만 하지 않았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차분하게 여러 가지 사실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는 뭐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때도 네. 네. 뭐 어쨌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그리고 엮였다는 말은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다들 아는 말이고, 그리고 뭐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논리였고 이런 네. 입장이었는데, 네. 아무튼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대리인단 변호인이죠, 지금 대리인이 아니죠. 지금 입장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네. 검찰이 뭐 상당히 이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 이른바 로우키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선회한 것 같고,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당연히 했겠죠. 변호인들이 그런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기류는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류는 혐의 부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상당히 진술을 뭐 거부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이제 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그 출연도 강제 모금이 아니었다, 뭐 이런 입장,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알지 못했다, 이런 네.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검찰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될 것이고, 네. 여부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중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발부하지 않을 것이냐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조사, 대면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해서 뭐 구속도 고민을 하겠지만 기소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이냐. 네. 네.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 다음에 뭐 기소 여부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면은 뭐 불구속 기소를 바로 할 수 있을 거고, 네. 영장을 청구한다면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16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 전에 가능한 한 검찰은 이 기소 절차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보세요? 검찰에서 사실은 그 전에 그 정호성, 안정범, 최순실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예.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당일날 대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당일날 대지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피의자 조사하는데도 사실은 하루가 다 가고 20몇 시간이 그렇죠. 걸렸는데,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수사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하려고 했던 대지 신문이라든가 추가적인 참고인들 진술을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더 이렇게 조사를 더 많이 하는 과정이 사실은 있겠군요. 경호 문제만 없었으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하루 만에 끝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그렇죠. 받았죠. 최순실 씨도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더 혐의가 많은 박 전 대통령은 수번, 한 3, 4회도 모자르다라는 것이 그 사실은 관측인데, 예. 워낙에 경호나 경비 때문에 사실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일을 못했을 겁니다. 네. 다른 사건들도 거의 처리를 못했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압축적으로 진행했을 텐데, 만약에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사실 경호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몇 차례 더 조사를 이룬 다음에 기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고민은 안 할까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의 그렇겠죠.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하라라는 원칙대로. 것이죠. 만약에 신병이 확보가 되면 검찰 입장에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네. 만약에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겁니다. 아예 기소 시점이 대선 이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아, 기소 예. 같은 경우는 뭐 수사 기간의 제한이 특별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여유를 두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냐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1심 재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더 그 공소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구속 여부가 굉장히 또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좀 어떤 흐름으로 저희가 이해해봐야 될까요? 특검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게 이루어지고 예. 사실 뭐 거칠의 수사 아니었냐라는 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직무유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들도 많이 제기됐었죠. 뭐 네. 가족회사 정광에 대한 뭐 자금 횡령 문제라든지 아들 이제 전 의경 때 특혜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 검찰이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에 많이 관련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예. 뭐 그 내막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병우 네. 전 수석의 이른바 우병우 사단 문제도 그렇고 네네.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려면 어쨌든 검찰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심도 있고 강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지금 대선 전국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 안팎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쪽에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도 물론 검찰은 뭐 사법부니까 사법부 영역에서 뭐 법치 법과 원칙을 강조해야죠. 물론. 예, 그에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역시 정치적인 고려는 저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또 검찰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지적도 그동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5월 9일 선거 결과 5월 10일부터 출범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타겟으로 저는 틀림없이 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는 특검 발동할 가능성도 커요. 그런 걸 검찰이 염두에 두고 검찰의 또 어떤 명예나 향후에 대선 결과에 따른 이 검찰 조직의 어떤 전립 문제까지 여러 가지 네. 이런 문제 안정성까지 고민한다면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네. 과거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그에 따라서 수사를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생각도 우병우 해봅니다.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죠. 세월호 때 그 이제 뭐 수사에 대한 방해 의혹도 제기됐고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네. 제기되고 있고 사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쪽에 민정수석으로서 막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암묵적으로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이런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비리 말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반적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특검에서도 수사가 늦게 이루어졌고 뭐 다른 수사할 게 워낙 많기도 했겠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신뢰도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검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안을 한 그런 여러 가지 검찰에 기대하는 기대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검찰이 혹시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해의 소지를 하게
하게 되면 국민적인 지탄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검찰에서 싫어하는 여러 가지 독립적인 수사기구, 공수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내 살을 도려내서라도 아픈 부분을 잘라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진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네. 국민들이 자기 편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네. 사실은 불식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는 이 국정농단 혐의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개인 비리 혐의도 계속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간 이후에도 개인 통장에 수억 원씩 금전이 들어온 입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 투자회사에서 받은 돈이다. 그 돈이 뭐 합법적인 돈이냐 마느냐 이런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밝혀내고 샅샅하게 그 국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우병우 수석의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아마도 그 분의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담팀도 꾸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여론들도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자녀 병역 문제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어떤 건물 문제도 있고 개인 비리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는 정말 맹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뭐 정강에 대해서 뭐 박스 3개였나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어떤 이 기대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또 특검은 제가 보기엔 특검 사정상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몫으로 갔는데 네. 지금 뭐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검찰이 또다시 뭐 허탕 수사 이렇게 해버린다면 검찰 명예 앞으로 검찰 존립에도 상당한 그 위협이 되는 그런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전 수석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글쎄 너무 뭐 이게 당위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도 사법 처리 여부 문제도 말이죠. 예. 뭐 정치적 고려 안 할 수 없다라고 뭐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치적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요. 검찰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야당도 의식을 해야 되고 뭐 구야당이라고 합니다만 예. 구여권도 의식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는 전혀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검찰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사실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줬어요. 그리고 특검은 뭐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처럼 지금 검찰의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정말 법 앞에 평등, 우리가 훼손된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세워야 된다라는 그 국민 여론이 높은 거거든요. 네.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고려를 하고 대선을 의식하고 이래서 뭐 전혀 의식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언론으로부터 이제 비판받고 이렇게 되면요. 검찰은 정말로 저는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이번이 그야말로 실추된 뭐 명예가 있다면은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권의 교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그리고 어떤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했을 때는 네. 그야말로 정치적 고려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이제는 그런 고려 없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검찰에 제언을 드리는 게 어제는 못했는데 영상 네. 녹화를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영상 녹화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검찰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조사를 했고 투명하게 이것을 남김으로써 그 정치적인 논란이라든가 인권침해 논란이라든가 최순실 씨가 본인이 인권침해 수사를 당했고 자백을 강요받아서 굉장히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그걸 실시간으로 수사 과정을 중계한 전례도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수사의 기밀성에는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녹음 녹화해서 투명하게 남긴다는 것 그리고 조서에 그 사람이 진술한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실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들은 굉장히 그 수사 과정의 어떤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검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뭐 박 전 대통령 예우를 생각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네. 손범규 변호사님이 이야기는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다라는 네, 취지가 네.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조사 때는 또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표정을 관찰하면 영상 그렇죠. 녹화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한 사람만 그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관찰하고 예를 들면 진술 분석가들이 그거를 관찰하고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같은 질문을 나중에 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사 입장에서도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진술 녹화된 그 화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실 영상 녹화는 피의자에게도 장점이 있고 검찰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아마도 그 화면 자체가 남아있고 그게 기록화되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말씀 검찰도- 들으니까 네.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어떤 분 얘기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 녹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자기가 변호할 때 녹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손 얘기하고. 변호사한테 질문이 많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말씀하시네요. 변론이 녹음되는 경우는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영상 녹화하지 않은데 따로 녹음만 하는 경우는 거의 저도 이례적이라고 보이고요. 녹음을 할 거면 녹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녹화를 그렇겠죠. 하면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훨씬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사관이 그냥 들으면 질문을 타이핑해서 서로 정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뭐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안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여러 면에서 오해 살리를 좀 했다라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진짜 너무 현실적인 이유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이 어쨌든 너무 정치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대기업 조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삼성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롯데라든가 뭐 CJ라든가 아예 조사 개시조차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검찰의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삼성과 일부 기업은 하고 일부 기업은 지금 뒤처져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조사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조사의 방대한 양을 봤을 때는 수사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다 수사를 마치고 부르는 게 맞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부 삼성과 일부 롯데와 그 SK만 부르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예, 부분에 예. 있어서는 검찰의 시간이 쫓기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가 앞으로 있을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법률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사람이 무죄면 이 사람도 무죄일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이 유죄면 이 사람이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실체 진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정말 말 한 줄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한 부분, 안 인정한 부분.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누군가가 자백을 했다. 최순실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 진술이 이 재판에는 증인으로 쓰고 증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의 또 불소추 특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배는 먼저 떠났죠. 형사 재판을 떠난 겁니다. 그럼 뒤늦게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재판이 개시될 텐데 혹시라도 이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의 기법이나 증거가 얼마나 다르게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이걸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끝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대기업과 관련된 네.
그 조사도 분명히 원칙대로 좀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시선이 굉장히 많이 그 모아지겠죠, 국민들의 여론도.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뭐 손 변호사님 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예. 일단 급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수사한 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소가 돼가지고 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 같고 네. 다른 대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두 재단에 773억을 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떤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SK를 지금 최태원 회장 이번에 다시 부른 것도 최태원 회장 사면과 SK그룹의 현안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걸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 롯데 관계자들도 뭐 일부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역시 롯데 면세점 문제와 재단의 출연 이 관계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 CJ 같은 경우도 역시 사면의 문제가 있고 다른 대기업은 그와 상관없이 정말 대통령 쪽에서 강요를 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다지 깊이 조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또 대통령 측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뇌물과 관련돼서 의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밤샘 2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사 밖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도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올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 조사받는 내내 옆에서 조력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안내를 하면서 승용차에 올라타는 과정까지 배웅을 하는 모습을 함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 21시간 30분가량을 받고 검찰 청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다시 보고 계십니다. 검찰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에 끝이 났는데 약 7시간가량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서 총 조사 시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21시간 30분가량이 됐습니다. 앞서서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굉장히 긴 시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조사 그리고 또 조서 열람을 진행한 것으로 되게 됐습니다. 네, 변호인으로서는 조사할 내용, 검토할 내용이 많아서 좀 기간이 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택에 나선 지 21시간 5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영상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려온 지지자들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이 자택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밤새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손을 흔들고 또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네, 자택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맞이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검찰에 출석할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친박계 의원들 특별히 자택 앞쪽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도 우려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담도 우려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이 나와서 맞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밝은 표정으로 네. 인사를 나눴고 지지자들 향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또 웃음을 엷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자택을 이제 떠날 당시에는 테헤란로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신호 통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는 올림픽 대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다소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출근 시간과 겹치기는 했지만 예. 통제, 가급적 도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호를 잡지 않는 올림픽 대로를 이용해서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당시에는 유일하게 또 그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네. 작년 11월 2차 담화 때인가요?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지지자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이야 어디 편하겠습니까? 그 회한이 많을 거고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답변이야 기억이 안 난다, 뭐 부인한다, 나는 선의로 두 재단을 추진했다, 국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겠지만 예.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분을 영접하는 저 측근 의원들도 참담한 심정이겠죠. 네. 그 저분들의 책임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 모신 데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고 뭐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영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경제 그렇죠. 관련해서 어쨌든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이노믹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근해노믹스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지표를 보면 말이죠. 물론 그 전 정권 때부터 배태되어 왔던 것이긴 합니다만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거의 멈춘 상태거든요. 예. 게다가 남북 관계는 더욱더 긴장 관계로 들어갔고 개성공단도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이 이제 폐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폐쇄했었잖아요. 박근혜 예. 정권 때는 그런 점들 전반적으로 어쨌든 경제도 그랬고 문화융성, 뭐 국민행보 이런 것들이 정말 화면에서 나오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여러 얘기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4년 전과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헌정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아마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른바 뭐 친박 비박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고 지난해 9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본격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해서 뭐 장미대선 얘기도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거의 지금 뭐 1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이 긴 기간 동안에 단순히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러한 사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최경환 의원, 뭐 윤상현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또 이른바 진박 논란 그래서 또 얼마나 또 논란들이 많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네. 대선이 있으니까 뭔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도 좀 줄여지고 이런 계기가 돼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절차로 끝나버린다면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그 자택 앞에 나와 있는 의원들을 보니까요. 혹시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로 인해서 어떤 뭐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던가 혹은 뭐 친박계 의원들이 좀 부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글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뭐 설사 검찰이 청구했다 손 치더라도 청구할 경우에 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 구속이 됐을 경우는 친박의 여러 핵심 의원들이 또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뭉쳐서 뭐 방패막이 돼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분들의 뒤에는 지금 오늘 또 자택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지만 예. 이런 분들이 또 결속을 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죠.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 또 그리고 대중의 저 힘이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상식과 어떤 이성의 바탕을 해서 현 상황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 손 치더라도 네. 과거만큼 뭐 소위 지금 패권주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때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저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 그 3월 31일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출하는 날인데요. 네네.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 경선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지금 대선 후보가 홍준표 누가 경남지사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예. 상황에서 네. 친박의 저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김진태 후보를 좀 밀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홍준표 현 지사가 뭐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뭐 그분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구속영장 청구 예부도 뭐 지금 여부도 알 수 없고 네. 뭐 더욱더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그 다음 얘기고 뭐 여러 번 나눈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요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저는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사실상 거의 모습을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정치적 메시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퇴하려고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재 지금 사저 앞에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이제 우리 시민들 그분들의 그 집회의 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아마 네. 일단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멸되면 사실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구속된다는 거는 나중에 법원의 또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유죄를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분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뭐 친박의 결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도식적인 물론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 이 의원 말씀처럼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경선에 네네. 어느 정도 특히 자유한국당 경선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보수층의 결집, 이제 강성 보수의 결집은 어느 정도의 뭐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네. 궁극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뭐 차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저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저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네. 뭐 저는 굳이 저렇게 의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 또 물론 차로 대관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려서 뭐 약간의 목례를 좀 하면서 미소 지은 거는 감사의 뜻을 표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하신 거를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네네. 왜냐하면 뭐 그런 메시지가 내 지지자들 결집하라 이렇게 해석되는 건 좀 과도한 것 과도한 같아요. 해석.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민이 이번에 시험대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법 취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 잘못을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사랑하는 국민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처벌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법치주의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했던 지도자니까 한 번은 선처해 줄지 용서해 줄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슈랑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게 우선이냐 포용하고 용서하는 게 우선이냐 우리 국민들이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진실은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처에 대한 이슈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당장 실체 진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지금 뭐 구속되는지 여부, 처벌 여부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면제하고 그 보살피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된다. 이런 일부의 국민들은
국민들의 시각이 전체의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성장한 국가이고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현직에서 내려오고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주자들도 사실 반응들이 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들로서는 정치 현실 앞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을 막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역풍이다 뭐 이런 뭐 저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온다 이런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떠나서 예. 그야말로 지나치게 자신이 지지율이 1위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얘기를 한다는 그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자, 선처하자 그런 메시지하고는 다른 거죠. 네. 왜냐하면 정치 공학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든 간에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손변 아나운서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다들 네.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야말로 국민의 통합점 관점에서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지금 무조건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불구속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고 청구하느냐 여부의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도 역시 법원의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듯이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이 차분히 지켜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무조건 불구속해라, 구속해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네. 대선 주자들 태도 가운데 재밌는 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주자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또 촛불 민심에 가장 수혜를 입었던 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구속 수사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살얼음판 걷듯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대권고지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지금 3위를 달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구속 수사를 외치고 있어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대연정을 이야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도 반대고 구속 수사하라. 그거는 자기의 선명성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지율이 확 도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역전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산이고. 역시나 다 정치적 계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네.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의 경우도 예. 1위를 달리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입장을 냈어요. 네. 왜냐? 그 안에서는 본인이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배신자의 프레임에 딱 걸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구속 수사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 지금 추격하는 입장에 역시 상당히 좀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구속 수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바른정당의 이 일종의 존립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검찰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걸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결국은 단일화하자는 입장.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정치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그러나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검찰에 또 법원에 그 목에 그 영역에 맡겨놓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법의 영역인데 지금 사안도 사안이고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정치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지난 가을부터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정치와 사법이 혼재돼 있던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정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주의에 입각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때는 갈등할 수 있어요. 이른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정치와 법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선 정부에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대선 주자들이나 정당들이 그런 정치적 개선을 안 할 수가 없죠.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은 사법대로 정치는 정치로 자신들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네. 국민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정치적 계산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가 또 사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네. 반대로 준사법기구인 검찰인지 법원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돼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대선 정부에서 상당히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각 영역들이 잘 네.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지역 민심들도 어떻게 좀 될까 궁금해요. 사실 뭐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TK 민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뭐 반대쪽에서 또 호남 민심도 살펴보고 어쨌든 살펴볼 텐데 지역 민심들은 또 어떻게 좀 변할까요? 글쎄 지금도 많이 지역 민심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과 합리의 이성에 바탕을 한다면 네.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이거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고 우리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랬다면 어떤 무대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고 검찰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무대에 존재하는 셈이에요. 대선은 치러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진보나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앞서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저 과거에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이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는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민심은 전국적으로 저는 좀 평준화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거기서 정치를 했고 또 뭐 본인이 태어난 곳은 구미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정치는 대구에서 했지만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다른 데보다 좀 짙은 건 사실이지만 네네. 많은 지지율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구속이 될 경우에는 동정론이 그쪽에서는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검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대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어쨌든 이런 지난 10월 이런 이후에 생각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정당의 어떤 그 부분이 좀 많이 깨지고 이념적으로 어떻게 좀 세분화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정당 면에서 좀 달라진 모습도 좀 보이는 듯한 조금 조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제 이런 대립은 많이 완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네. 워낙 이런 뭐 그야말로 헌정 초유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이 사태를 묵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지역적인 갈등은 완화된 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지역적 갈등은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이 완화됐죠. 네. 저희 TK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도 됐고 그랬죠. 또 호남 지역에서 또 새누리당이죠.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도 됐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완전히 아니라 하더라도 점점 이제 지역주의는 완화되는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또 보여준 건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 예. 탄핵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의 여론과 20대, 30대, 40대 여론 많이 달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은 50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50대는 사실 보수 쪽에 많이 편입됐었는데 네. 이번에 50대가 이미 586이에요. 80년대 이제 전두환 정권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50대가 이제 캐스팅 보터로 이제 등장한 이런 측면들. 바로 이것이 탄핵을 두고 이제 여론이 갈린 20, 30, 40대하고 이쪽이 이제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은 탄핵 반대가 많았고 50대는 네. 중간 정도 됐거든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념적으로도 역시 좌우의 문제는 여전한 것 같고 근데 역시 이 문제는 좌우나 옳고 좌우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걸 자꾸 이제 진영 대결로 끌고 와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이제 대선자가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든지 진영 대결로 끌고 가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향성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아주 못된 아주 나쁜 정치 행태예요. 그런 것들 정말 이번에 네. 고쳐져야 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지 이념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